별빛이 내린다. 좀처럼 일상에 별빛이 내릴 일이 없는 때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 듣고 나면 마음에 정말 별빛이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증시, 코인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참 어렵죠.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 좀 전해드릴까 해요. 오산 신경정신병원의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주식시장, 코인 시장 여기에서 다친 마음 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멘탈을 꽉 붙잡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일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희 방송하느라고 진료하러 쉬신다는 얘기 듣고 감동했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라는 네. 부담감도 생기네요. 네. 오늘 그 미리 주신 질문들도 꽤 많았고 아마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질문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저는 좀 우울감을 느껴요.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을 테고 경제 상황도 있을 테고 체감하시기로는 그 동료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의대를 졸업하면은 다 의사가 되는 거고 네. 의사가 이제 각 전문의로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다양한 전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현재 좀 정신과 쪽이 환자들이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요거 좀 고민되는데 싶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그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분들이 나는 중년의 우울증이야. 아니면 나 황혼이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20, 30대 청년층 환자가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네, 최근에 뭐 20, 3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긴 또 경제발전소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건 사실 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삶에 있어서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흔들림이 생긴다면 정신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정신적인 타격이 뭐 우울증이나 다른 증상들로 불안증이나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그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사회학적으로도 흔히 쓰는 말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상처받거나 아니면 좌절했다가 얼마나 빨리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느냐 그 얘기일 텐데 세대별로 그 회복 탄력성이 좀 다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느끼시기는 어떻습니까? 세대별로 다르다기보다는 저는 개별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내 생각을 잘 안다, 내 감정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상담 과정에서 이제 겪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감정은 분명 이런 모양인데 A라는 모양인데 B라는 모양으로 잘못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어떤 어긋남이 생기면 이 부분들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를 한다라는 건 내가 이 컵을 들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 컵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른다면 내 마음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오시면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너는 무슨 유형이야? 무슨 타입이야? 나는 ENTP야. 뭐 INFJ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테고 세대 따라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V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 유형 타입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컨대
나는 평생 내가 ENTP인 줄 알고 살았어. 굉장히 열정적이고 논쟁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 나는 INFJ였어. 이런 것들도 내가 나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까? 전 분명히 혼선을 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신과에서는 그 MBTI라는 그 진단 도구를 잘 쓰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신과에서는 어떤 그러한 그런 심리 검사들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뭐 무지개 같은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거고요. MBTI도 보면 뭐 ENTJ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도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분이 있고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람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자 나는 ENTJ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왠지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하면서 원래 내 모습과 그 진단 도구에서 내려진 모습과 어긋난 부분을 진단 도구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모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냥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냥 요소일 뿐이지 그걸 맹신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우리 정신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MBTI 유행한 지 한 4, 5년 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열풍 수준이고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서 배치할 때도 고려한다고 하고요. 요게 스펙트럼이다. 그 무지개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네요. 네, 그라데이션이죠. 그러면 E가 얼마나 토핑돼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E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만약에 나는 원래 되게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우울해. 이런 사람들. 근데 우울하다는 느낌하고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정신과 이제 저희가 DSM이라고 진단 기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진단 기준인데요. 그 진단 기준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진단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 라는 진단 기준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이러면 우울증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불면이라든지 식욕 감소라든지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뭐 흥미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그것만 보고 몇 개니까 나는 우울증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 맞아 난 이런 증상이 있어. 그 증상이 내가 사회 직업적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의 사회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크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으로 보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 일이나 직업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요구받는 수행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은 기분이 높낮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게 나의 어떤 다른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랄지 아니면 내가 내 기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툴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인터넷에서. 그 되게 많아요. 뭐 50개 문항, 100개 문항에서 여기서 몇 개 이상이면은 당장 정신과로 가서 상담받을 것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네,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MBTI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진단 도구가 정신과에서도 진단 도구를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도 그런 진단 도구를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지 그거를 절대적인 도구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저도
좀 우울한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마음도 착착 이렇게 치료를 셀프로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의사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의사들 중에서 또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직군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얘긴데요. 네. 뭐 사실 흔한 얘기로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외과 수술을 좀 비유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외과 수술도 이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앞서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치료해야 된, 사실 외과 수술은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네, 도려내야 될 어떤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더 잘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앞에 가족이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일단 칼 들 때부터 손이 안될것 떨리고 같아요. 제대로 네. 안 될 거거든요. 저는 이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떨어진 제3자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러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판단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게 가까운 가족도 그럴지인데 이게 당사자가 되면 제가 제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아 그렇구나 이게 다들 마찬가지구나 싶기도 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우울하다는 기분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몸이 실제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감정이 몸을 상하게 한다. 실제로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아,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고요. 그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이 신체 증상 호소도 꽤 자주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적인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 거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하면 좀 신체 증상도 같이 호전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면 이게 지독한 두통 이런 것도 나아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최근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상당한 수는 아마 뭐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투자를 통해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 SNS에 오셔서 30대 투자자인데 작년 8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몇 달치 월급을 날려서 본인이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대박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죠. 잭팟 터뜨렸어요. 이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행복했다고 올해 갑자기 불행해진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예전에 한창 장이 좋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포모라고 해가지고 네. 남들이 막 잘 나갈 때 어머니건 사야 돼 하셨던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뒤따라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포모 때문에 네. 내가 여기서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도태될 거야 라고 해서 거기서 올라타셨던 분들이 뒤늦게 장애에 진입하다 보니까 고점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포모 때문에 급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이 좋았을 때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장이 안 좋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거의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해서 너무 속상하다 지금 손실이 크다 하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또 이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거든요. 뭐 나는 물타기를 해야 될까? 바닥이 어디일까? 그 거리에 시체가 질비할 때 살아 이런 격언이 있던데 저점이 어딜까? 이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요 방식으로 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 손실 만회하려는 노력 딱 그게 사실 중독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중독이요? 네. 여기에서 중독이라 함은 무엇에 대한 중독인가요? 사실 이제 정신과적으로 주식 중독이라는 진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신과에서 이제 물질 중독이라는 게 있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질 중독은 말 그대로 알코올이라든지 네. 뭐 니코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의해서 중독이 있는 경우를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도박 중독을 볼 수 있을 텐데 도박 중독은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중독이라는 게 딱 있지는 않지만 요 행위 중독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도박 중독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원래 투자했던 투자는 아니죠. 그 도박은 원래 했던 도박금이 점점 커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으로 가는 그러한 시컬레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도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금액이 있는데 네. 이 금액이 점점 손실을 만회하려는 그 노력 때문에 이 점점 커진다면 저는 이건 중독의 위험이 있고 그 중독의 위험 때문에 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400만 원을 날렸는데 이거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사람의 리액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마땅한 사람의 리액션이 나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러한 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분명히 현재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400만 원을 만약에 잃었다면 그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그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일을 현재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지 지나간 게 어떻다라는 걸 지금 현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에 저는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지한 얘기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 뭐 하는 거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나 전에 누구 만났어? 첫사랑 누구 있었어? 나보다 예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 만났던 첫사랑을 지금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예전에 단도박 모임 취재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생각하시는 흔히 그런 쪽의 중독만 심각하다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실제로 주식 중독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가보면 정말 가정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중독이라고 내가 느낄 정도로 내가 이 숫자에 집착을 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이러면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구나. 네. 중독의 핵심 개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통제력의 상실이거든요.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네, 맞습니다. 예전에 중독의학회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중독이 아니라 그냥 술을 즐기는 거다. 내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중독 수준이 아니고요. 중독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 치료에 있어서 첫 단계가 내가 그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중독의 첫 단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 이런 이유만 사라지면 나는 괜찮아. 난 투자금만 손실된 투자금만 회복하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독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일단 중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성이랑 금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주식 중독에 좀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성이라는 거는 점점 그 물질의 양이 늘어나거나 투자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을 내성이라고 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실 텐데요.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음에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겠어 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는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대출까지 대출 받고. 끌어쓰고 대출로 안 되니까 지인한테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만약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 이러면 이거는 중독이라고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조건 이거는 좀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금단은 뭐냐면 내가 그 물질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도박이라는 행위랑 멀어졌을 때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샘솟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주식에 대입해서 보면 내가 주식창을 계속 안 보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거와 떨어졌을 때 너무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긴다면 저는 이거는 중독으로 의심을 하고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과 금단 이게 약물이나 담배나 그런 데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행위도 마찬가지군요. 네,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중독이고요. 아직 주식 중독이라는 개념이 저희 진단 기준에는 있진 않지만 주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출을 받고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땐 이건 병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경린이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야. 저희 청취자들 수준이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전문 용어 매몰 비용 네. 밑줄 쫙 그을게요. 네. 자, 중독인 경우에 일단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성하고 금단이라는 게 결국 따라올 수 있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을 느낀 사람 대부분 금단 현상을 네, 느낄 같이 것이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증상을 동시에 보시게 될 텐데 주식창 안 보고 싶죠.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거 전화기를 딱 닫아놓고 싶은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약간 올랐다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너무 떨어졌다 하면 불안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휴대폰하고 거리 두기를 얼마나 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 정확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정신건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 감정을 얼마나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가 전혀 감정의 흔들림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기간이랑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내가 이거와 멀어질 수 있고 멀어진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단 증상은 멀어졌을 때 네.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샘솟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편안한 상태로 한 달간 멀어질 수 있다. 이 정도 힘을 갖춘 상태에서는 저는 보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시작 안 한다면 분명히 그런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는 선택은 결국은 내 삶에 파국적인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코너에 몰렸을 때 했던 선택들을 되돌아보면 오답의 연속일 때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 할 때 아니면 너무 화가 날 때는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화장실 가서 그냥 무조건 불필요해도 손을 한번 씻고 그 30초에서 1분 사이에 약간 한김 가라앉히면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피해가는 게 이게 저만의 팁이거든요. 만약에 되게 우울할 때요. 사람들마다 뭐 증상이 다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토로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이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공감받고 위로받을 때 그 감정이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독인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루에 이거 50번 넘게 들여다본다 뭐 이런 분들. 그것도 그거지만 네.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대출을 얼마나 끌었었고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도박 중독의 개념을 자꾸 차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도박 중독인 사람들이 따라오는 행동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의 행위가 잘못됐고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도 주변에 그 이야기를 다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소문을 내라. 네. 역시 병은 소문을 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갔을 때 도박 중독은 아니지만 이 행위에 대한 중독은 어떻게 낫죠? 약으로 낫습니까? 아니면 상담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까? 일단 이런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주식 중독이라고 하면 사실 약을 물론 그 동반되는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약을 쓸 수 있는데 네. 딱 그런 중독에 맞는 약이 현실적으로 딱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걱정이 없겠죠? 하나를 딱 먹었을 때 중독 끝. 그럼 담배 딱 끊고 술 딱 끊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중독이 된 그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행위와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중독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러한 자극들이 계속 뭐 주식 자극 이런 것들이 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인지적인 오류들도 바로잡고 그리고 그 어떤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저희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저의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중독은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글로 가지 않는 힘을 갖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요즘에 그 푸사 많이 만들잖아요.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는데 마음에도 근육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선생님 만나러까지 가지 않게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력을 키우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면 그런 생각은 드네요. 당장 뭘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가 PT 가는 것도 결국은 시간으로 의지를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헬스클럽 가는 것도 네. 선생님들 만나서 그때그때 흐트러진 마음에 볼트를 좀 조인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평소 생활 습관 또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드릴까요?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PT에 대해서 비유를 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헬스 운동하는 PT가 정신과 상담이랑 저는 되게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제 사이코세라피라고 하는 이제 정신 치료라는 그냥 정신과에 네. 그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과에 조금 네. 쉽게 많이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산신경정신병원의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